네, 대선이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자 대결 속에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시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대선 전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강현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문재인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가 3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양강 구도가 확실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역시 양강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문재인 후보의 정체, 안철수 후보의 약진, 그리고 두 보수 진영 후보의 부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뭐 특징 중에 하나라면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보수 후보가 이렇게 중심 없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대결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논의할 주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정체, 안철수 후보의 약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약진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정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갤럽 조사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그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31%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도 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31% 대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약진했다면 뒤집어졌어야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올랐다. 그런데 오른 폭이 안철수 후보가 워낙 크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체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두고요. 이거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저는 아주 여러 개를 막 표본부터 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통계학 교수님께 의뢰해서 제가 그 13개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이거 종합해 보니까요. 이게 유의미한 한계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표준 편차를 내보니까 13개 평균을 내서 안철수 후보가 4.7%예요. 문재인 후보는 2.9%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표준 편차가 그렇게 적다는 것은 그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넓다는 것은 지지율이 아직 좀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통계학적으로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선은 이게 어느 정도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4.7, 4, 3 이렇게 줄어간다면 그러면서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그리고 여기 조금 길게는 조정 기간이 좀 더 갈 수도 있어서 다음 주 말까지의 여론조사를 긴장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립니다. 정체 아닌 게 갤럽 문재인 후보도 지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체라고 하시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정체는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정체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아서 정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것도 정말 없지는 아닙니다. 않고요. 제가 지금 수치로 문재인 후보는 7%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16% 올라서 안철수 후보의 약진 맞다. 그런데 정체라면 31%로 머물러야 정체인데 지금 38이니까 7% 오른 걸 정체라고 하시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급등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거품이 아니냐,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분석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양강 구도 부분에 대해서 워낙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단 저는 짧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후보께서 정체냐 아니냐 사실 여부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여론의 흐름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적어도 양강 구도가 확실해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예스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해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듯이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봤거든요. 이 중도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지 항상 특정 진영에 이제 매몰돼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이제 표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럼 이번 대선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놓고 하는 여론조사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똑같이 견고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빠져갈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그 중도층도 있지만 보수층이 있어요. 이 보수층은 항상 견고하게 있고 견고하게 보수를 지지했던 층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보수 후보나 보수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분들이 투표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표심은 누군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강구도라고 우리가 다들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멀쩡하게 있는 이 거대한 보수 표심이 둘 중에 누구에게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결코 견고하지 않다거나 어디론가 빠져나갈 그런 지지율이 아니다. 빠져나간다면 빠져나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 보수층이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과연 선거 막판까지 가느냐? 네.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어쨌든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수치는 예. 그저 추세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속될 거냐, 보수층 표심은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실려갈 거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선 이제 다음 주 후보 등록 때까지 기간을 보면 남은 이슈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뉴스에서 주로 다뤄졌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팽목항에서 이제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의 육상 거치와 거기에서 미수습자의 수습 문제,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다음 주 예상되는 큰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 등록 시점까지 특별히 표심과 민심을 좌우할 만한 대형 정책 이슈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구도를 흔들 만한 연대와 같은 새로운 어떤 이벤트성 정치 이슈가 발표되지 않는 한 어제 갤럽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런 여론의 이 추이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대형 안보 이슈, 그다음에 정책 이슈, 연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여론의 흐름은 선거 전 종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보수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께 이제 계속 가느냐 여부는 여기 이제 말씀에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게 어떤 믿음이나 신뢰를 줄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논의로 연대 얘기도 나왔었던 건데요. 어쨌든 연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보수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 만들었을 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정권이 이 보수의 목소리와 보수의 입장도 반영하고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뭐 중도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당이 40석이라는 이유로 안정적 운영을 못할 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40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혼자서 정권을 다 좌지우지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좋은 분을 모셔와야 되고, 그 보수당, 바른정당,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좋은 분을 모셔서 내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정책이든 뭐 협의든 모든 것을 양쪽에서 다 목소리를 대변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진보 진영 못지않게 보수 진영하고도 같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선 지금 이 대선 국면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또다시 분열돼서 하는 이제 선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무조건 보수를 그 몰표를 주고 호남이 이제 진보 진영 몰표를 주고, 이런 구도가 이미 깨졌어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뭐 범진보 보수, 그리고 영호남, 뭐 충청도
지역적인 것을 다 뛰어넘는 통합 정권을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층의 판단에 따라서 선거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을 좀 네.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 드립니다. 다.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진보 쪽의 가치를 가지고 투표를 해온 분들은 진보 진영에 매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보수적인 투표를 해온 분들은 또 보수 진영에 매몰된 거냐?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어떤 때는 진보적이었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보수적인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보 보수의 가치는 일찍이 깨졌고 전 세계적으로 88년에 깨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아직도 이제 진보 보수 이념 논쟁이 잔영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체화됐을 때 이게 우리가 구도에서 완전히 깨졌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과정이고 깨지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하자 이 말씀 드리고요. 지역 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예. 이게 이제 지역 갈등이 투표의 주 행동 요인으로 작용했던 오랜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서상으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이제 결합될지에 대해선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외교 안보 국방이 박근혜 정부에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저는. 예, 그래서 어떤 게 국익에 우선하는 외교 안보 국방의 방향이고 구체적으로 사드를 어떻게 하는 게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월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저는 세월호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긴 하지만 요건 이미 이제 좀 지나간 이슈여서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 미래에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이끌 것인가. 예. 이 부분은 너무나 이렇게 범위가 큰 문제여 가지고요. 예, 지금 그것만 놓고 띄어도 얘기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보수표가 부동하지 않고 머물 것이다. 혹은 보수표가 이탈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제가 계속 수치를 보고 수치와 정서의 변화, 체감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고정돼 있을 거다. 요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거품이니까 빠질 거다. 요거에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나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나라를 위하는 일에 사실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보 보수 프레임 깨졌다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특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수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특히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대북 정책, 안보 문제,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우리 현장에서는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표심으로 그대로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강현재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또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대북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낫다 하는 안철수 후보의 보수층에서의 지지는 차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정책 이슈나 연대와 같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슈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런 보수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흐름은 이어질 거라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불안한 것은 말 바꾸기입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2대1처럼 돼서 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인 듯이 또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사드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쭉 보니까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성주에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박지원 대표님이 그 주민들과 같이 기자회견 하신 게 유튜브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보나 외교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쪽이 더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예요. 남양주 병이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늘 몇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외교안보 국방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이 좀 밉다. 어쩐지 인적 청산을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안철수는 말 바꾸기라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셔서요. 그게 반만 동의가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안보 문제가 이번 또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일단은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좀 갖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뭐 특정 지역에서 진보나 보수 이런 후보에게 몰아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뭐 정책과 비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을 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 예. 토론이 돼야 제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토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가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후보가 5명이 모두 나오는 오자 토론이 아니고 양자 토론이 돼야 스탠딩 토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이 어떤 진영 논란이나 이미지 선거 양태에서는 토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토론이 영향을 미치려면 그 토론의 내용이 주요한 정책을 가지고 예컨대 예. 미국 선거를 보면 외교 안보 정책, 그러니까 대외 문제, 그다음에 국내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복지와 교육의 문제와 같이 주제별 토론을 할 때 그 스탠딩 토론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께서 양자 토론을 뭐 제의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선거법 때문에 양자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될지는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의 그 예비 경선에서 토론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때문인데 그러려면 우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의 어느 정도의 내공과 실질을 알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토론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가 이제 스탠딩 자유 토론을 전격 도입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좀 답답해 보이는 토론 방식에서 확 벗어나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후보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증이 나오면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이제 뭐 네거티브가 굉장히 양자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포탈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이런 게 이제 떴습니다. 그게 이제 예. 기사화가 되고 결국은 무슨 네거티브 같지도 않은 사실 네거티브가 돼버렸는데 이 검증이라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과 그 언론이 정말 검증할 걸 검증해야 되는 기회를 국민들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폭과 신천지 얘기가 나온 것도 보면은 조폭인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뭐 신천지 행산지 관계자와 찍은 사진이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런 중요한 시간에 검증의 아이템이 된다고 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어로 이런 것들이 뜨고. 그러니까 물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사진 올리고 SNS로 열심히 퍼나르고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를 조폭 신천지 이렇게 관련을 해서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정한 선거와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조폭이니 신천지가 저는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는 각 후보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요, 반기문 총장 때도 나왔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때 당시 신천지 관계자인 분과 무슨 사진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또 SNS 올려서 반기문 신천지 이렇게 막 검색이 됐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저도 말을 좀. 예. 예. 검증 전쟁이 그야말로 좀 뜨거운 상황. 아니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정책 검증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국민의당에서 신천지 논란과 관련하여 그거에 이제 그 논란이 제기되는 과정을 문제 삼으시려면 이거는 CBS나 요거를 보도한 쪽이 있습니다. 노컷뉴스 이쪽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쪽에 뭐 어떤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보도로 접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특정 도당의 당원의 그 제보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떼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요. 17개 렌터카로 동원 경선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한 걸 가지고 이거를 뭐 그 네거티브라고 하시면 듣는 선관위가 아주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조폭 논란 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저희 딸 친구들이 조폭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제가 그런 거 검색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검색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래 주제는 스탠딩 토론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스탠딩 토론 전적으로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가 도입한 건 단순히 스탠딩 토론이 아니에요. 스탠딩 자유토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토론 시간을 되게 예전에 선관위가 하던 걸 보면 1, 2분 뭐 내에 답해라 막 이런 건데 이게 거의 20분 가까이입니다. 예. 19분 내지 뭐 20분 정도 자유토론을 양자토론 하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선관위가 3번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이제 방송사들이 다 하시니까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주제별로 세분화시켜서 예. 토론회를 좀 시리즈로 스탠딩 자유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TV 토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검증 공세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TV 토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탠딩 토론을 도입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양자 토론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5분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스탠딩 자유 토론이 어떻게 5분이 가능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진행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 국민들을 흥미진진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론은 그렇게 크게 우열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가 마치 토론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토론 잘하시고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언론의 보도를 보면 늘 토론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잘한 걸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정치 캠페인이나 TV 토론은 보는 사람이 자기 내심에 있는 정치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이걸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보고 또 앞으로 후보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그런 가짜 뉴스나 어떤 이미지만 볼 게 아니고 실제 그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의
깊은 면을 봐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이거만 짧게 듣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하죠. 저는요 양자 토론의 방식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리고 양자 간 토론 시간을 늘려주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법을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정의당 같은 경우인데요. 정의당이 가치 지향이나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요거를 고려하면서 선거법을 좀 고치는 논의를 네. 국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